알아요. 지은이, 가끔 사람들은 단지 친척이 아닌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했어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엄청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해. 민호한테 알리지 않았으면 조용히 있는 게 좋을 텐데. 나는 내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평화로운 삶, 좋은 남편, 그리고 착한 아들. 그러나 시아버지의 놀라운 비밀이 모든 것을 깨뜨렸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랑과 용서가 모든 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할까요? 누구에게도 밤이 들려주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저는 한국 인천시에 붐비는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사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남편 민호 씨와 어린 아들 준 씨와 함께 주변 사람들로부터 행복한 가정이라는 칭찬을 자주 받았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웃음 뒤에는 언젠가 내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비밀들이 있다. 민호는 바쁜 남자이다. 그는 큰 회사에서 일해서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워야 했다. 오랜 외로운 나날들이 민호가 모처럼만 집에 갈 수 있을 때 나의 동반자가 되는 것 같다.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좋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이것이 필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날이 갈수록 공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창가에 조용히 앉아 적막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주는 나의 가장 큰 격려의 원천이지만 어린아이의 활약이 내가 느낀 공백을 충분히 메우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이상한 점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엉뚱한 시선, 상산이라고 생각했던 허튼 소리들 뿐이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민호 씨 가족들 사이에 뭔가 아주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시아버지의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 적힌 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폭로했고 그것들은 제가 남편의 가족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는 완벽한 그림으로 보였던 내 인생은 이제 비밀과 배신으로 가득 찬 소설과 같다. 저는 제 자신과 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거나 진실을 마주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 이야기를 쓸 때 저는 인생이 결코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가족의 비밀은 나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하게 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어둠 속에 간직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불을 켜야 할까? 그것이 제가 여전히 찾고 있는 질문입니다. 민호는 대형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자주 출장에 가야 한다. 몇 주, 때로는 한 달 내내 이어지는 여행은 나로 하여금 집에 모녀만 있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게 했다. 낮에는 준이를 돌보느라 바쁘고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요리, 청소 등 자질구레한 심부름으로 바쁘게 지내려다 밤이 되자 인천의 작은 아파트는 갑자기 썰렁하고 허전해졌다. 나는 종종 거실의 창문을 열고 도시의 먼 불빛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낀다. 이 기간 동안 시아버지 태식 씨가 자주 들렀다. 나이가 많지만 재빠른 남자로서 그는 올 때마다 항상 따뜻한 공기를 가지고 온다. 그는 도시에 갈 때마다 시골 정원에서 가져온 채소 봉지를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 당근, 때로는 완전히 익은 사과 바구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따온 것인데 준에게 내가 요리해줘. 화합물질을 두려워하지 않는 깨끗한 야채라고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를 어느 정도 위로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집에 있는 작은 가구들을 수리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은 부엌 수도꼭지가 새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바로 다음날 그는 도구 상자를 가져와서 수리하기 위해 오전 내내 싱크대 아래에 인내심을 갖고 앉아 있었다. 일꾼을 부를 필요 없어. 아빠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 그는 손이 비뚤어졌지만 재치 있게 웃었다. 나는 서서 그의 조용한 관심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식 씨도 준 씨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놀러 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소년과 함께 몇 시간을 보낸다. 한 번은 두 조카와 함께 거실 타페트 위에 레고로 섬을 쌓았다. 준의 웃음소리가 작은 아파트에서 울려 평소의 침묵을 깼다. 준아, 이 성은 할아버지와 너의 것이니 튼튼하게 지켜야 해. 무너져서는 안 돼. 라고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기쁨의 눈빛을 반짝였다. 그런 순간들은 나를 잠시나마 덜 외롭게 만든다. 하지만 태식 씨의 잦은 존재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됐다.
그가 가족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들, 책임감과 전통에 대한 의미심장한 일깨워준 말들, 마치 시댁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이것은 마치 내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처럼 나를 감동시키고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식 씨가 들른 날은 이 작은 아파트가 따뜻해지는 날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야채나 음식뿐만 아니라 제가 민호가 집을 떠나 있던 시절 동안 가끔 잊어버리곤 했던 가족의 관심과 애정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태식 씨의 사려 깊고 헌신적인 모습에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자주 집을 비우는 동안 그의 존재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항상 시골에서 깨끗한 야채를 가져오는 것부터 집에 있는 작은 물건들을 수리하는 것까지 내가 관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밥 먹었니? 나 아버지 도와드릴까요? 와 같은 그의 가벼운 질문들은 항상 저를 이 작은 아파트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의 말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마다 평소보다 길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냥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말들도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녁 식사 후 부엌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는 저를 보고 갑자기 당신은 결혼식 날보다 젊어 보여요. 민호야, 널 가둬야 할 것 같아. 나는 약간 아연실색하고 웃으며 마음속에서 일고 있는 이상한 느낌을 없애려고 했다. 아버지 농담이시군요. 라고 나는 부드럽게 대답하면서 그가 아마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암시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다. 또 한 번은 민호가 선물해준 롱드레스를 입었을 때 이 드레스는 너한테 잘 어울리고 개인적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 고 말하기 전에 나를 한참 쳐다봤다. 쩔쩔매며 고마워했지만 이내 마음속으로 치솟는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준을 침실로 데려갈 구실을 서둘러 찾았다. 그 무해한 칭찬은 나로 하여금 그가 나를 대하는 담식에 대해 내가 너무 추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드물긴 하지만 차츰차츰 내가 무시할 수 없는 불쾌한 감정으로 쌓이게 되었다. 그의 눈빛은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무시할 수도 없다. 나는 이것을 누구와 공유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부분적으로는 저를 많이 도와주신 시아버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은 나 자신과 내 작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나는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노력한다. 민호가 집을 떠난 지 몇 달 동안 계속된 외로움 때문에 모든 것이 감수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잊으려고 할수록 그 순간들이 마음에 더 깊이 각인되어 나를 완전히 안심시킬 수 없었다. 어느 날 태식 씨의 작업실을 청소하던 중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일기장이나 업무 수첩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뜯어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낡은 노트를 펼쳤을 때 나는 내면의 노트에 세밀한 정도의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었다. 첫 장의 태식 씨는 마치 개인 일기장인 것처럼 날짜를 분명히 썼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다. 그는 저에 대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보통 몇 시에 일어나는지, 제가 아침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 제가 집에 있을 때 머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요. 조심스럽지만 냉정한 이 글은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매 순간 관찰되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누군가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파고드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는 준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나의 걸음걸이를 묘사했고 준이 우스운 말을 할 때 내가 웃음을 터뜨리는 방식까지 메모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지은이는 오늘 하얀 피부에 잘 어울리는 파란 스웨터를 입고 있다. 그녀는 이 색을 좋아하는 것 같다. 오늘 아침 그녀는 머리를 낮게 묶고 단정하게 묶었지만 매력적이었다. 여기까지 읽어보니 마치 시아버지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들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내가 그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있고 내 안부를 물었다. 그녀의 미소는 정말 부드러워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민호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처럼요. 그 글은 단순히 관찰이 아니라 저에 대한 단박적인 기억과도 같습니다.
그가 알지 못할 만큼 사생활에 더 깊이 파고드는 기록들이 있다. 그는 준이 잠든 밤에 조용히 서서 거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심지어 아침에 커튼을 열곤 했던 책 읽는 습관에 대해 썼다. 또 다른 페이지는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몰랐지만 그녀가 창가에 서 있을 때마다 햇빛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민호 씨 눈치채셨는지 궁금해요. 나는 더 이상 계속 읽을 수 없다. 노트는 관심에 그치지 않고 사생활의 경계를 넘어 무서운 침해가 된 기록으로 가득하다. 불안할 뿐 아니라 할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내가 시아버지의 관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무서운 집착이었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글은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다소 집착하는 것과 같다. 믿고 버팀목으로 보던 태식 씨가 왜 이렇게 이상한 기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노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것처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 방금 발견한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민호에게 바로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문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나를 믿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 그 대신 태식 씨가 이후 방문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꼈던 몸짓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다. 예를 들어 그는 인사를 할 때 제 어깨에 손을 얹거나 부엌을 같이 청소할 때 필요이삼으로 가까이 서 있곤 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전에 그러한 것들을 무해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하는 신호가 될 것이다. 한 번은 그가 준을 데리고 집 근처 공원에 놀러 갔을 때 나는 조용히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돌벤치에 앉아서 준이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저를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었던 것은 제가 찾은 책과 같은 작은 노트를 뒤집고 계속 뭔가를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나 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나요? 그 생각이 나를 오싹하게 했지만 나는 아직 그를 상대하거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방식, 그의 눈빛, 심지어 무해해 보이는 칭찬까지 알아차렸다.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한때 믿었던 믿음이 이제는 의혹과 공포로 대체되는 심리적인 게임에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문제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정말로 위험이 나와 가족들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날 저녁 민호가 먼 출장을 가고 있을 때 태식 씨는 평소처럼 집으로 찾아왔다. 태식 씨가 오자 마음의 불안을 감추려고 했으며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그는 손에 공구 상자를 들고 들어와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난방 시스템을 점검했다. 나는 거리를 두려고 했으며 멀리서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 동안 수첩을 읽고 나서 나는 더 이상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저는 특히 민호가 집에 없을 때 모든 것을 긴장시키고 싶지 않아요. 검사를 마친 후 그는 식탁으로 나와 도구 상자를 내려놓고 내가 탄 주전자에서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이 차는 정말 향기롭군요 라고 그는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를 당겨 반대편에 앉았지만 그를 너무 오랫동안 직접 보지 않는 시선을 유지했다. 그는 민호를 혼자 키우면서 집안의 모든 것을 고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전기 수리부터 배관 패치까지 모든 것을 해야 했다. 안 하면 누구와 결혼해서 아이를 돌볼래? 라고 그는 약간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화를 공손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몇 가지 사교적인 대답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옛날 이야기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아내야, 지윤아 라고 그는 눈빛이 나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민호는 아이가 있어서 정말 운이 좋다. 하지만 때때로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과언입니다. 민호와 나는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의미심장했다. 모든 사람이 옆에 있는 여자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민호는 좋았지만 일이 바빠서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 같은 사람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 지훈아. 나는 일어서서 담혹감을 감추기 위해 잔을 치우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내가 돌아섰을 때 그는 바로 내 뒤에 서 있었다. 내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고 부드럽고 딱딱한 몸짓이었다. 저는 귀한 여자입니다. 라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널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난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나는 뒤로 물러서서 발걸음이 약간 비틀거렸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그는 사과하거나 취소하는 대신 웃기만 했고 미소는 나를 등골이 오싹하게 했다. 걱정 마세요. 라고 그는 차분하면서도 암묵적인 협박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이에 있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는데 마치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침착하게 책상으로 돌아와 도구 상자를 들고 문을 나서기 전에 나에게 인사를 했다. 너 쉬어. 추워. 준을 따뜻하게 해줘. 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다. 문이 닫혔을 때 나는 의자에 무너지는 것 같았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수성이나 오해가 아니라 진짜 위험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한테 태식 씨를 대하다. 아니면 계속 침묵을 지킬까요? 그 모든 선택들이 나로 하여금 막막함을 느끼게 했다. 나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일어난 일에 영원히 집착하게 되고 나 자신과 소가족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많은 밤을 고민한 후 나는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태식 씨가 가장 자주 들르는 거실에 쉽게 숨길 수 있는 작은 카메라를 샀다. 저는 책꽂이의 구석진 곳에 그것을 놓았습니다. 아무도 책꽂이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긴장하고 기다린 상태로 살았다. 나는 태식 씨가 올 때마다 그를 의심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시골에서 야채를 가져오거나 가구를 수리하거나 준과 함께 노는 등 익숙한 이유로 계속 들렀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투와 몸짓을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한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그가 제 태도에 변화를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증거를 확보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다시 멀리 출장에 갔을 때 태식 씨는 전선을 점검하기 위해 들렀다. 일이 끝난 후 그는 식탁에 앉아 평소처럼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그저 평범한 안부에 그치지 않았다. 비디오에서 그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너희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젊어지는 기분인 거 알아? 너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항하기 힘든 매력도 있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을 다시 들었을 때 너무 뻣뻣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민호는 좋은 아들이지만 때때로 옆에 있는 여자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지훈아, 넌 지금 받은 것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는 심지어 내 손에 손을 얹기도 해서 나는 서둘러 손을 빼야 했다. 영상에서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웃음은 저를 등골이 오싹하게 했고 이것은 우리 사이에만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멀리 간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영상에는 태식 씨의 한계를 뛰어넘는 언행이 선명하게 담겼다. 나는 방에 조용히 앉아 비디오를 반복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침내 명확한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나는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에게 직접 말을 걸어 이 영상을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가족을 해치지 않고 태식 씨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까? 어떤 결정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사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민호가 돌아오면 이게 쉬운 대화가 아닐 거라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는 막 문을 지나는데 긴 여행 후에 피곤해 보인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며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의 걱정은 나를 숨기기 어렵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 후 준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그를 거실 소파에 살며시 앉혔다. 민호야, 나 너한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내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떨렸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고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눈썹을 찡그렸다.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 있어요? 심호흡을 하고 노트북을 켜고 제가 찍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봐야 돼. 그리고 진정하세요. 동영상이 실행되기 시작할 때 나는 그의 표정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였다. 처음엔 고개만 갸우뚱하다가 거실에 앉아있는 태식 씨의 모습을 보고 담원한 듯했다. 그러나 이내 그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민호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똑바로 앉아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음시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를 때리는 것 같고 그의 한계를 넘는 몸짓 하나하나가 그를 얼어붙게 했다. 비디오가 끝났을 때 나는 그가 의자에 몸을 던지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불가능해요. 라고 그는 중얼거리며 거의 자신에게 말했다. 아빠. 이러면 안 돼. 그는 나에게 돌아섰고 눈빛은 고만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도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감정 표현 방법,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고통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만 이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평생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절망을 숨길 수 없었다. 민호 씨, 저도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상에서도 잘 보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가 한 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해만 있을 수는 없다. 민호는 일어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려는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분노, 실망, 슬픔이 뒤섞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빠는 왜 그렇게 해요? 왜 나한테? 그리고 왜? 그가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을까?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목소리는 낮고 분노와 고통을 동반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단호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와 이야기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해. 나는 그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민호가 점점 말이 없어지는 걸 봤어요. 그는 나에게 이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격렬한 내적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어느 날 저녁 준이 잠을 잤을 때 나는 그가 거실에 혼자 앉아 멍한 눈빛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옆에 앉아 그의 손에 손을 얹었다. 민호 씨, 이게 어려운 거 이해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확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알아. 하지만 항상 존경하는 현인 아버지가 당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 너뿐만 아니라 나도 배신당한 기분이야? 다음날 민호는 태식 씨를 만나기로 했다. 그가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무거운 것을 느꼈다. 나는 그가 더 이상 그의 가족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는 떠나기 전에 조용하지만 합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문간에 서서 그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걱정하면서 희망했다. 그 만남은 확실히 쉽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 일이 있은 후 그들 사이의 부자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는 민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작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요. 민호가 문을 나서자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분명한 각오로 태식 씨를 만나러 갔지만 마음속으로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를 한 손으로 성장시킨 그가 항상 존경했던 아버지는 이제 그가 직면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다점 위기의 근원이 되었다. 나는 그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결국 모든 것이 마주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오후 내내 나는 앉아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밖에서 들리는 모든 작은 소리도 나를 놀라게 하고 그가 돌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호 씨와 태식 씨의 대화 삼삼을 멈출 수가 없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일이 걷잡을 수 없을까요?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약 2시간 후 문이 열렸다. 민호가 들어오자 얼굴이 무겁고 눈에 피로가 드러났다. 나는 달려가 그를 걱정하며 바라보았다. 어때요? 어떻게 돼가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신발만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가 소파에 앉아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이마를 쓰다듬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는 낮고 감정적이었다. 당신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고 그는 시작했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그의 기분처럼 무거워 보였다. 처음에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오해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말하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막상 영상 보여주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듣고 그의 말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분은 바로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민호는 실망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탓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을 잃었다고 말했고 그리고 나서 그는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평소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변론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는 말을 믿는 건지. 나는 이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지만 그가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민호는 지은아, 많이 화났어 라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그 행동들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에게 말했고 그는 모든 경계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아빠 미안해요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 사과는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하려고 노력했다. 그럼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우리가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잠시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피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고 우리 둘 다 침묵에 빠졌다. 지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고통, 실망, 그리고 상실이 모두 작은 방에 뚜렷이 나타났다. 나는 민호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제 그 고통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큰 짐을 어깨에 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나는 침묵을 깨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멀었다. 노력하게.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예전처럼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모든 것이 영원히 변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사랑과 단결이 이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상처가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민호와 태식 씨의 관계는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민호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 날 그는 태식 씨를 우리 집 근처 아파트로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내가 같이 가자고 제안했지만 민호는 거절했다. 당신은 혼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눈빛은 확고했지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태식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왜 왔어? 라고 그는 침착하지만 약간 냉정한 어조로 물었다. 민호는 빙빙 돌지 않는다. 아버지,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은이에 대해,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 그는 말 속에 진지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신문을 내려놓은 태식 씨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가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또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반항하게 만들었나요? 아버지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고 마치 제가 모든 일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침착했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서 내가 그에게 보여줬던 비디오를 열었다. 영상 속 사진과 말이 흘러나오자 태식 씨의 얼굴이 달라졌다. 처음에 그는 강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점차 침묵이 밤을 가득 채웠다. 비디오가 끝났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선을 돌렸다. 아빠 또 할 말 있어요? 민호가 무겁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식 씨는 한숨을 길게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아버지를 대하는 거야?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셨을 뿐인데 이제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을 근거로 아버지를 비난하기 위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눈의 분노가 이글거렸다. 모두 오해입니다.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지어낸 얘기야?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굳게 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비디오는 모든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가족을 다치게 할 수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결단력이 있었고 모든 단어들이 그가 극복한 경계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태식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라고 그가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풍자적이었어요. 만약 내가 친아버지보다 그녀를 믿기로 선택했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후회할 거야, 민호야.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작은 가방을 들고 돌아왔고 더 이상 분노가 없는 눈빛으로 대신 예측하기 어려운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는 떠날 거야, 라고 그가 일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를 인생에서 한 번 밀어낸다면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민호는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가 깊은 실망의 눈동자를 지었다. 그가 문을 지나갈 때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잠시 멈추었지만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가 몇 살 더 먹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얼굴이 무겁고 피곤했다. 그는 떠났어요, 라고 그는 짧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내가 완전히 공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민호에게 있어 이것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한때 신성했던 부자관계의 바탕이기도 하다. 그 순간부터 태식 씨가 떠나셨더라도 우리 집안에 남겨진 상처는 영원히 이 이야기의 일부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민호와 저는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태식 씨가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작은 가족들에게 평화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벌어진 일은 벌어진 상처뿐 아니라 나와 민호와의 관계에 깊지만 묵묵부답인 변화다. 당신은 예전 같지 않아요. 민호는 더욱 사려 깊어졌고 때로는 거실 창가에 몇 시간씩 앉아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와 준과 함께 있을 때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의 눈빛은 때때로 그가 깨뜨릴 수 없는 우리 사이에 커튼이 있는 것처럼 피했다. 비록 민호가 나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것이 그가 가족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때 내가 그에게 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짧게 대답하고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덜 깊어졌고 마치 우리 둘 다 우리가 억누르려고 애쓰는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끔 나는 태식 씨를 포함한 우리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인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는 그를 목격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관계를 안타까워하는 듯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우리 가족을 조용히 내부에서 파괴할까봐 두렵다. 많은 담을 뒤척인 후 저는 민호에게 우리가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첫 상담은 힘든 경험이었다. 심리학자와 함께 작은 방에 앉아있는 우리 둘 다 긴장했다. 의사가 우리들에게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민호는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나는 신뢰감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 무엇인지 이해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또한 큰 진전이었다.
민호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우리 둘 다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후속 상담은 점점 쉬워졌다. 의사에게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상황에 민호를 투입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민호는 준과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존경했던 아버지에 대한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것 사이에 그의 내적 투쟁에 대해 말한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다시 연결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우리가 어려운 주제를 피하지 않고 서로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호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점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나는 그의 눈빛이 예전처럼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상담은 또한 모든 상처가 즉시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둘이 함께 노력하면 모든 것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준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간단한 저녁 시간들은 우리에게 신뢰와 유대감을 다시 쌓는 순간이 되었다. 느릿느릿하지만 조금씩 우리 작은 가족이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그 상처를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 우리는 가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사랑과 믿음이 강해질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가족은 정말 이 충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 밤 슬픈 기억이 아직도 감춰져 있는 방에서 깨어있을 때 내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었다. 민호는 노력 중이지만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정말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들 사이의 감정이 치유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격차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균열로 남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끼는 순간들, 위협적인 암시적인 말들, 태식 씨의 눈빛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시간이 이러한 상처에 대한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히 나와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항상 믿는다. 나는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고 일어난 일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할 수 없다. 준이가 거실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저는 아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준다면 모든 노력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복잡한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 남아서 저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나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던지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다. 어느 날 저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끝이 없는 여정일 뿐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했던 작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상담실에서 더 열린 대화를 나누던 저녁들, 민호가 준을 꼭 껴안았던 시간들, 아버지가 남겨주신 공백을 메꾸려는 듯 했습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든 간에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과거의 공포가 지배하게 한 것에 대해 태식 씨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저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어머니와 아내로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답은 시간이 흐를 때에만 올 것이다. 하지만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감히 맞서 싸우는 것이 큰 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감하게 계속할 수 있는 한 저는 우리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강력하고 정말로 우리의 것입니다.